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부터는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됐어요. 최초의 한문 소설집이죠. 여기 금오신화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입니다. 김시습이라는 작가가 지었고요. 이 한문 소설집 안에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5편의 소설들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한 편이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한 기록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요것보다 훨씬 더 이제 좀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작품으로는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또 있죠. 이런 작품류들을 뭐 치유고 벽전기라는 작품도 있고 용궁부연록이라는 작품도 있고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소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여기부터는 소설의 출발이냐? 왜 그 전에는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요거보다 전에 찍었던 선생님 영상 아시죠? 공방전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요 소설 전에 가전체가 있었는데 가전체가 왜 소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이 될 수 없었는지 그 내용도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소설로 부르는 이유는 뭐 인물 사건 배경의 그 서사 내적 세계의 뭐 완결성도 잘 갖추어져 있고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 소설의 본질상 여러분 여기 세계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소설의 본질과 관련해서 왜 이 금오 신화에 실려있는 5편의 작품들을 소설이라고 부르는지 이해를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설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개인이 있어요. 개인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자유로운 어떤 본성이 있기도 하고 욕망이 있기도 하죠. 욕망이 있기도 한데 여기에 맞서서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존재하는 거죠. 세상은 어떠냐면 이 인간 세상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본성이나 본능을 자꾸 억압하려고 해요. 그걸 우리가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조선이나 뭐 이런 그 굉장히 중세적이고 가부장적인 봉건적인 사회에서 뭐 남녀간의 자유연애를 금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 본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본능은 이제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면 거대한 세계의 폭력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면 가문끼리 혼인해야만 한다. 부모의 가부장의 허락 하에서만 남녀간의 혼인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제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둘이 사랑해서 너무너무 잘 살려고 하는데 전쟁이 갑자기 터지기도 하죠.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로운 어떤 생각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아서는 어떤 다른 존재라든지 아니면 사회제도라든지 아니면 역사의 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산문들을 보면 이 두 개의 대립이 대단히 잘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설화시대를 보면 이걸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전설이라는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전설이라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여러분 김영감호라는 작품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또 이걸 가장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기장수 우투리 전설 같은 것도 보면 그래요. 보면 개인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어. 사회가 막 개판오분전이야. 뭐 임금이 너무 정치를 못해. 그래가지고 아기장수 우투리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막 겨드랑이에 날개도 달려있고 막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이 거대한 세계의 폭력 막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너무너무 어이없게 뭐 엄마가 아기장수 우투리 엄마가
뭐 잘못하다가는 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죽고 뭐 자기도 죽고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관군에게 알려가지고 아기장수 무트리를 죽여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거대한 세계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개인의 모습이 나오는 경우들이 소설의 전 단계에 있었던 스토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개인이 당하는 거죠. 그런데 김시습의 금오 신화에 드러나는 인물들은 어떠냐면 막 발버둥쳐 개인의 자유로운 그 본능을 억누르는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다 모습을 드러내면 어떻게든지 그걸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물론 이기지 못하죠. 세계의 폭력이라는 건 대단하니까 어마어마하니까 이기지 못하지만 거기에 저항하려 애쓰는 그런 개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설이 출발했어. 정말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영역이 출발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뭐가 그래서 최초의 소설집이다? 금오신화가 최초의 소설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복사 저폭이 같은 경우도 보면요.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걸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설이 출발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시습이라는 작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천재였대요. 천재. 5살 때 이미 시를 뭐 너무너무 잘 지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세종조 때 세종이 5살짜리 아이가 막 소문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시를 잘 짓고 신동이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세종이 김시습을 불러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 세종이 테스트를 통과해요. 그래서 김시습을 너 진짜 열심히 공부해라. 네가 잘하면 너를 정말 크게 쓸 거야. 이렇게 약속했던 그런 인물이었대요. 그런데 김시습이 열심히 과거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계유정난이 일어났어요. 계유정난 뭔지 아시죠? 수양대군 숙부가 단종 어린 조카를 친 거죠. 쳐가지고 이 유배 보냈다가 영월로 유배 보냈다가 죽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고 그리고 다시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했었던 6명의 신하들 이게 이 쿠데타가 탄로가 나가지고 다 죽고 이런 엄청난 피바람이 궁궐에 딱 몰아닥치는 거죠. 그리고 세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김시습이 나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조정에 나가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붓을 딱 꺾고 스님이 돼가지고 전국을 유랑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이제 생육신의 한 사람이 됐거든요. 김시습이 생육신의 한 사람이 됐던 이유는 이 사육신 있잖아요. 6명의 신하들이 이제 단종을 포기하려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능지처참을 당해가지고 목이 이렇게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역적이잖아요. 역적. 임금을 배반하는 그 역적의 그런 시신은 이렇게 수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면 그 사람도 역적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시습이 몰래 가가지고 관리를 매수해서 그 시신을 다 수습해요. 그 시신을 다 수습해가지고 자기가 은거하고 있는 절에 가서 매년 그 제사를 지내줬어요. 그래서 김시습이 생육신의 한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사람이 지은 이야기들이 최초의 소설일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시습이라는 개인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휙 돌았을 때 그래서 개인들의 삶을 막 망가뜨렸을 때 거기에 굉장히 무력하게 넘어졌고 그리고 아주 불행하게 일생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라도 이 거대한 세계의 폭력에 좀 저항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과는 다르게 여기 주인공들은 어땠냐면 이 세계의 폭력이 나타났을 때 저항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욕망, 대리만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었고 바로 그것이 우리 소설의 출발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운명이나 개인사로 본다면 대단히 불행했던 사람인데 그 불행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설이 출발했으니까 참 아이러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어찌됐든 그렇게 소설이 출발했습니다. 네, 한문소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문소설이고요.
자, 거대한 세계의 폭력에 저항하는 방법을 보면 보통 너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개인이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당해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주로 정기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때 정기는 무슨 뜻이냐면 공방전에서 얘기했던 정기랑은 좀 달라요. 정기를 좀 따로 선생님 써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쓰는 정기가 있고요. 이렇게 쓰는 정기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정기의 기는 기할 기자예요. 기할 기자.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전할 때 그걸 우리가 정기성, 기할 기자를 써서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전할 전 기록할 기자예요. 이건 기록할 기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돼요?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방전에서 전의 형식을 빌려왔어 했을 때는 요거 2번이라고 합시다. 2번의 정기가 되는 거고요. 김시습의 만복사 접벅이나 또는 김영 감호도 그렇고 지하국 대적 태지설화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 뭔가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일어나 그럴 때는 그거 1번의 정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명혼 소설입니다. 명혼의 명은 저승명자예요. 혼은 혼이 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명혼하면 죽은 사람이랑 혼이라는 이야기다. 대단히 정기적이라는 거, 통하는 거 아시겠죠? 명혼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말로 시의 소설이다 라고도 말해요. 시체의 사랑.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 명혼소설, 시의 소설 다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염정이라는 건 여러분 사랑이라는 얘기죠. 염정소설, 러브스토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갈래를 갖고 있고 성격, 정기적, 초현실적, 비현실적, 환상적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불교적입니다. 이따가 스토리 확인하고 가실 겁니다. 시점, 3인칭 전지작가 시점. 자, 여러분 기억하고 가십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고전소설 시점의 90%가 3인칭 전지 작가 시점을 택하고 있습니다. 작품 밖에 서술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 서술자가 모두 알고 서술해주는 방식인 거 알고 계시죠? 시점 중요합니다. 소설에서는. 구성은요. 역시 별표 3개 하고 가십니다. 고전소설 구성 방식의 90%가 순행적 구성입니다. 순행적 구성이라는 건 여러분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유의어가 여러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차례로 순차적 또 추보식 평면적 자연적 구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연적 구성.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고 고전소설의 구성 방식의 거의 90% 이상이 이렇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보세요. 불교의 연사상과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은 인연을 말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생에서 어떤 악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현생에서 부모 자식 간으로 태어난다든지 뭐 이런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이 돌고 돈다라는 거,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중요하겠다. 이승과 저승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식이 작품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명언소설에서 설명했어요. 누구랑 사랑을 나눈다고요? 죽은 사람이랑 사랑을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저승에 속하는 존재인데 그 저승에 속하는 존재가 이승에 있는 존재랑 만나서 사랑을 나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을 연결되었다고 보는 그런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절이 아니고 연결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고전소설 대부분의 배경이 중국이에요. 중국. 그런데 최초의 한문소설인 만복사 접부기를 포함한 금오신화는요. 우리나라가 배경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주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됐죠? 또 비극적 결말이라는 것도 독특하죠, 여러분. 비극적 결말. 주로 우리나라 고전 소설, 어, 고전 소설 대부분 어때요, 여러분? 아시죠? 행복한 결말이야. 주인공이 행복해지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금오신화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비극적인 결말을 맺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중요합니다. 한시를 삽입해요. 중간중간 한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는 인간의 정서를 이 정서를 드러내기에 가장 최적화된 갈래가 시예요. 노래고요. 그죠? 그래서 한시가 삽입되는 순간 인물의 심리가 대단히 섬세하게 잘 드러나고 또 이렇게 산문만 계속 이어졌다면 굉장히 단조로울 수도 있었는데 그 단조로움을 탁 깨뜨리면서 다른 갈래가 훅 들어가면서 뭔가 훨씬 독자들의 지루함을 덜어주는 그런 한시에 삽입하는 기능들이 그런 부분들이 여기 금오신화에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이건 후대의 고전 소설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됐죠? 요게 이제 만복사 접어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날은 마침 3월 20 나흘이었다. 3월이네, 봄이네, 봄. 그죠? 24일이었습니다. 이 구장에는 이날이 되면 만복사, 자, 여러분, 작품 제목과 관련된 공간이 나왔죠? 그럼 체크하고 가십니다. 만복사에서 뭐가 있었냐면,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날도 그래서 제각기 소원을 사람들이 빌고 있었죠? 날이 저뭅니다. 시간이 흘러가죠? 그리고 번패도 끝나고 인적이 드물어져요. 사람이 좀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주인공 나오면 동그라미 별표하십니다. 자, 양생이라는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생은 선비생자거든요. 양선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부상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속에서 오타났다. 속에서 저포를 꺼내요. 작품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소재 나왔죠? 제목과 관련된 소재가 나오면 여러분 잡고 가셔야 되겠죠. 이거 가지고 무슨 스토리가 일어날 거니까. 저포는 보니까 주사위 같은 건데 이게 던져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거래요. 윷놀이랑 비슷하다 그래요. 그 저포를 꺼내어서 던지며 말했어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겠다. 제가 양생이죠. 오늘 부처님과 함께 저포놀이를 한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진다면 법연을 베풀어서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가 중요하겠다. A가 있고 하지만 B 이렇게 나오면 B가 더 중요한 거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지신다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저포놀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알고 갈 수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저포놀이를 해서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거야.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해서 부처님이 지면 나한테 아름다운 여인을 달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소사적 기능이 있구나. 양생의 소원을 드러내는 거죠. 양생의 소원을. 이해되시죠? 아름다운 여인을 얻고 싶다라는 소원을 저포놀이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저포를 휙 던졌는데 양생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처님이랑 물론 대단히 일방적이긴 해, 양생에. 일방적이긴 하지만 놀이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지시면 저한테 아름다운 여인을 주세요. 그랬는데 휙 던졌는데 부처님이 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걸 암시합니까?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해. 이제 양생이 아름다운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하고 갈 수 있는 양생의 승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설에서는 스토리와 스토리가 인과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생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음의 결과를 예측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절대로 속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는 말로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심인물 유형이 양생이 불교
부처님께 기대어 자기 소망을 이루려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부여하는 반드시 그 사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소재가 저포놀이가 됐다. 저포놀이에서 양생이 이겼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하게 되고 그리고 인과적인 연결도 대단히 잘 생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중심인물 누구 여러분? 양생이에요.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 정도의 장면이 끝났을 때는 아, 여기 중심인물이 누구지? 라는 걸 산문에서는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번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락의 첫 번째에 있는 문제에 중심 사건, 부처와 저포놀이를 해서 좋은 배필을 얻게 해달라는 소원을 드러낸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양생은 그렇게 하고 나서 숨었어요.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 부처님께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잠시 후에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어요. 나이는 한 15살 내지 6살 정도 되어 보였죠. 양갈래로 따내린 머리와 수수한 옷차림이 얌전한 아가씨였대. 여러분, 자, 6번으로 연결합니다. 별표하고 가십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인물 제시 방법 나왔습니다. 보니까 양갈래로 머리를 따았대. 그리고 옷차림은 대단히 수수했었고, 자, 뭡니까 여러분? 인물의 외모가 어떤지, 외양이 어떤지 묘사해주는 방식이죠. 우리는 이런 걸 인물 제시 방법 중에 보여주기다, 간접 제시다, 또는 장면적 제시다, 극적 제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여줬어, 외양을. 됐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 거다라는 걸 머릿속에 독자들이 이렇게 그려보게 만들어줬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처럼 아름다운 그녀는 바라볼수록 단정한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려줬나요?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도록 했나요? 아니면 서술자가 그냥 설명해 줬나요? 네, 요거는 서술자가 설명해 준 방식입니다. 그려준 방식이 아니에요. 설명해 줬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필요 없이 그냥 그래 아름답구나, 단정한가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직접 제시, 말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정했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지금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했는데 그 여인을 간접 제시로도 드러내고 직접 제시로도 드러내고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설에서 개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개념 문제 시점 문제예요. 시점 문제고요. 또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선생님 설명한 인물 제시 방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점이랑 인물 제시 방법은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굉장히 초반에 유튜브 초반에 찍었던 영상인데 이걸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거든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뭐 이런 것들 설명해주는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신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걸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보기를 주고 보기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개념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잘 정리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수수하고 단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어요. 향을 꽂았고 부처 앞에 절을 하고 슬픈 한숨을 내쉬며 자 슬픈 한숨을 내쉬며 물결 정성 감정이 나올 땐 여러분 이렇게 물결 표시해 놓고 가시면 독해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냐?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박명한들 어찌 이와 같을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축원문을 꺼내어 불상앞 탁자 위에 바쳤대요.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중심 인물 바뀌었죠. 누구로 바뀌었어?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었고요. 중심 사건 뭐 나왔습니까? 부처님께 축원문을 올리면서 한탄하고 있죠. 한탄.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우리는 소설에서는 특히 산문에서는 이렇게 앞문장과 뒷문장 연결을 잘 하면서 가셔야 되거든요. 축원문을 올렸대.
임금님을 송축하면서 자기 소망을 비는 그런 게 글이 축원문인데 그걸 올리면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방명할 수 있을까? 운명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원문의 내용을 추측해 본다면 여인이 부처님께 자기 신세를 한탄할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앞뒤 문장을 앞뒤의 맥락을 연결해서 꼼꼼하게 섬세하게 독해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그럼 어떻게 신세를 한탄할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내용, 축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여기는 그래서 여인의 축원문입니다. 부처님께 바친 거죠. 들어봅시다. 아무고을 아무지역에 사는 아무개가 아래입니다. 전에 변방의 방어가 무너져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왜구가 쳐들어왔어.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거대한 세계의 폭력인 거죠. 개인이 감당하기 벅찬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날이 눈앞을 가득 채우고 봉화가 해마다 피어올랐습니다. 봉화 왜 그런지 아시죠? 전쟁이 올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산봉우리에서 불을 피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터졌다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그게 해마다 피어올랐대요. 얼마나 자주 쳐들어왔단 얘기야. 이 왜구들이 집들을 불사르고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바빴고 이 와중에 친척과 하인들은 흩어졌고 소녀는 어떻게 했냐. 소녀는 아름다운 여인이죠. 연약한 몸으로 멀리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규방에 깊숙이 숨어 있었는데 끝까지 정절을 지켰대. 그러면서 난리의 화를 면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딸 자식이 정절을 지켜낸 것을 기특하게 여기고 한적한 곳으로 피신시켜 임시로 초야에 묻혀 살게 하셨대. 그게 3년이 지났대요. 3년이. 가을 달밤과 꽃피는 봄날을 상심한 채 헛되이 보내면서 어쩌고저쩌고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빈 골짜기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쓸쓸히 지내면서 있었대. 한평생을 한탄만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난세의 동무를 슬퍼했대요. 동무는 혼자 추는 춤이죠. 그러면 이 아름다운 난세, 상상의 세인데 이 아름다운 난세가 가리키는 건 누군가요? 여인이죠. 네. 이렇게 슬퍼하면서 지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혼백이 상해가고 간담이 찢어지고 청자마저 끊어질 듯 합니다. 너무 혼자서 외로움이 사무칩니다. 라는 걸 과정법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일생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전생의 업보도 피할 수 없겠지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도 전생에 뭔가 내가 지었던 죄 때문인 걸 제가 알겠지만 저에게 부여된 운명의 인연이 있다면 어서 빨리 만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렇게 축원문을 올렸어요. 자, 축원문의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외구가 쳐들어와 가족들과 헤어졌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규방 깊숙이 숨어 끝까지 정절을 지키다가 난리의 화를 면했는데 부모께서 한적한 곳으로 피신시켜 초예에 묻혀 살게 했다. 혼자 살게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지. 어떻게 규방에 숨어 있었는데 정절을 지켰을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부모는 이 정말 너무너무 예쁜 딸 자식을 어디 쓸쓸하고 한적한 곳에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둘 수 있었겠냐고요. 그 말은 곧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가족들과 헤어졌고요. 정절을 지키려다 규방에서 여인의 방이죠. 여러분 규방은 자기 방에서 죽음을 당한 거죠. 난리 중이니까 부모님께서 딸의 무덤을 임시로 여러분 여기 임시로 초야에 묻혀 살게 했다 그랬잖아요. 해마다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임시로 가묘라고 우리 얘기하죠. 임시로 묻어놨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 3년이 지났다. 네, 여기까지가 과거 사건 요약 제시해 준 거죠. 과거 사건을 요약했습니다. 그래 놓고 현재 내가 어떤지를 얘기해 주죠. 시집도 가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은 자신의 운명을 막 신세를 한탄하면서 뭐 혼백이 상하고 간담이 찢어지고 막 이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망,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죠. 비록 혼백에 처지지만 인연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싶다라는
라는 소망을 드러내는 게 축원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원문의 서사적 기능을 정리해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과거 사건 요약, 현재 처지에 대해 한탄하고 소망을 드러내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개입이 되어 있으면서 이런 순서대로 축원문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외로운 처지를 상징하는 자연물은 아름다운 난세가 되는 거고요. 왜? 동물을 주고 있었으니까. 됐죠? 그리고 이유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문장을 찾아라. 저에게 부여된 운명의 인연이 있다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 요게 이유 사건 전개를 또 암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생의 소망이 뭐였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인의 소망도 뭐야? 자기 인연을, 부부의 인연을 맺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양생과 여인의 소망이 같고 그러니 둘이 인연을 맺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사건의 필연적인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문장을 통해서 예측하고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됐죠? 자, 수능 특강에서는 중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과 양생이 드디어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헤어지죠. 헤어질 때 여인이 은그릇 하나를 줘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우리 소설에서는 중요한 소재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죠. 그럴 때마다 앞뒤 맥락을 보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잡아보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생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여인이 내일 저의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푸실 것이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면 보련사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떠신지요?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뭐야 여러분. 부모님을 뵙자 같이.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랑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정말로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걸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싶다라는 바람을 여인이 드러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양생에게 은그릇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께 가자 그랬으니까 우리 은그릇은 어떤 기능이다? 여인이 부모에게 자신과 양생의 특별한 인연을 알리는 매개체로 기능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은그릇을 주면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을 뵙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매개의 기능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질 때 주고받는 걸 또 뭐라 그러냐면 신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그릇 하나는 신표로서도 기능하게 되는 거죠. 저 양생이 의아했겠지만 뭐 오케이 그러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양생이 은그릇을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렸죠. 그런데 마침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 자식의 대상, 여러분 대상, 죽은 뒤 2돌 만에 지내는 제사래요. 딸 자식의 제사를 치르려고 보련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가에서 한 서생이 은그릇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하인이 말했대. 그럼 이 한 서생은 누구겠구나? 양생이겠구나. 하인이 이렇게 말해. 주인님, 아갑씨 무덤에 묻은 물건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쳤나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씨가 누구다? 딸자식, 귀족 집안의 딸자식인데 이 사람이 누구다? 양생이 전날에 만났던 여인이다라는 걸 독자들은 알고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준 은그릇이라는 건 사실은 자기 무덤에 자기 시신과 같이 묻혔던 소장품인 거죠. 그거를 누가 훔친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하인이 저 서생이 훔쳤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딸의 아버지가 여인의 아버지가 그 무슨 말이냐 하이니 저 선생이 들고 있는 은그릇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죽은 여인과 양생이 만났다는 사실을 알려는 사람들이 양생이 무덤을 파헤쳐 은그릇을 훔쳤다고 오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그릇은 여인이 죽었을 때 같이 묻히는, 우리 보통 그렇죠. 뭐 이렇게 누군가가 죽으면 그 누군가가 가장 사랑했던 물건들 이런 걸 이렇게 같이 묻어주잖아요. 그런 물건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상하게 여기고 양생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은그릇을 지니게 된 경위를 어떻게 해서 은그릇을 가지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양생이 전날 여인과
약속한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첫날 여인과 약속한 그대로라는 건 여러분 앞의 맥락이랑 연결해서 읽으면 이런 거죠. 은그릇을 들고 여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다. 내가 어떤 여인이랑 인연을 맺었고 그 여인이 나에게 은그릇을 들고 있으라고 했고 그리고 함께 부모님을 뵈러 가자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여인의 부모가 너무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다가 한참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다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딸아이 하나 외동딸이었어. 그런데 외구가 침입했을 때 죽었어. 장례 못 치렀어. 왜?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계룡사 골짜기에 임시로 묻었어.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이 죽은 지 2돌 되는 날이야. 그래서 제를 올려서 저승길을 추도하려고 한다네. 자네는 약속대로 딸아이를 기다렸다 함께 오게. 부디 놀라지 말게나 부탁했어요. 자, 여러분. 이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은그릇의 기능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은그릇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양생이 누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여인의 부모를 만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건 전개의 인과성을 잘 만들어내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 거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사건 전개의 필연성 혹은 개연성, 있을 법한 스토리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은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부모가 멈춰서 어떻게 당신 그거 가지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부모가 그 죽은 딸아이가 어쩌면 이 남성과 인연을 맺은 걸 있을지도 모르겠어.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거를 예측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양생은 또 결정적으로 뭘 알게 됐어. 그 전날에도 계속 이상하긴 했어. 하지만 뭐 그냥 넘어갔지. 그랬는데 와, 이 여인이 뭐야? 죽은 여인이었구나. 죽은 여인이었다라는 걸 실제로 정확하게 듣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뭐가? 은그릇이. 그래서 굉장히 이 작품의 핵심 소재가 또 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여인의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실을 알았어. 모든 사실 뭐야? 죽었다라는 거지, 그 여인이. 그런데 양생이 죽은 여인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낸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자, 아버지는 보련사로 갔단 말이야. 그런데 양생이 허거, 내가 만난 여인이 죽은 여인이었어. 어떻게 무서워! 이러면서 그냥 도망가지 않았어요. 기다렸어. 어머나 세상에. 약속한 시간이 되니까 여인이 나타났죠. 그랬더니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보련사로 갔어요. 자,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양생이라는 사람?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여인이 죽었다는 걸. 그런데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내가 인연을 맺었던 여인을 끝까지 사랑으로 자기의 인연으로 사랑하기로 아마 의지적인 작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다렸고 여인의 손을 잡고 그리고 보련사로 가죠. 네, 죽은 여인을 향한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난 부분이 됩니다. 자, 여인은 절문에 들어갔고요. 이제 여기 절은 여러분 만복사 아닙니다. 이런 거 이제 착각 일으키시면 안 돼요. 공간이 바뀌어 있죠. 보련사입니다. 보련사로 가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더니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여인의 친척이나 절의 승려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인이 있다는 걸. 오직 양생만 혼자 볼 수 있을 뿐이었죠. 자, 여기도요. 23번 대비되는 인물 유형이 나타나요. 어떤 대비가 나타났느냐? 여인의 이거 못하다. 여인의 친척들과 절의 승려들 그리고 양생의 대비가 나타나죠. 대비가 나타나면 여러분 대비를 가지고 선택지 문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잘 기억하고 가십니다. 자, 여인의 친척들과 절의 승려들은 현실계 뭐 쉽게 말하면 이승, 비현실계 여기서는 저승이죠. 저승의 사람, 소통과 연결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생은 현실과 비현실계가 소통하고 있다. 나는 그 여인을 만났단 말이지 실제로. 그래서 그걸 믿었죠.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생에게만 여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런 대비들을 여러분이 여기서 확인하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장 안으로 여인이 들어갔어요. 여인이 양생에게 차와 음식을 드시지요 했죠. 그리고 양생은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고하였어요. 여인의 부모가 시험해 보고자 함께 식사를 하라고 시켰죠. 그랬더니 수저를 놀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마치 산 사람이 식사하는 소리 같았대요. 그제야 여인의 부모가 어땠냐면 탄식하면서 양생에게 휘장 곁에서 같이 잠자기를 권했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인의 부모가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뭐, 아, 우리 딸이 왔구나. 그리고 우리 딸의 인연이, 부부와 인연을 맺은 이가 바로 이 총각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잠자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말소리가 낭낭히 들렸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으려고 하면 그 말이 끊어졌대요. 자, 여기 다 여러분 정기적인 속성 드러나고 있는 것도 아시겠죠? 대단히 환상적인 그런 장면들이 쫙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양생과 여인의 인연이 대단히 신비롭고 특별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기적인 장면을 확인하셨습니다. 흰 휘장 아니라는 건 결국 여러분 이렇게 맥락을 연결해서 읽어봤더니 여인과 양생의 아주 신비로운 인연이 부모에게 인정받는 공간이 됐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항상 어떤 단어, 소설에 나오는 어떤 단어, 어떤 소재, 어떤 공간은 맥락과 맥락을 연결하면서 의미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은 여인의 존재를 인지하게 만든 게 있었죠. 여러분 보이지는 않았는데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그래서 여기 수전 울리는 소리, 다시 말해 청각 이미지가 이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죽은 여인의 존재를 알아차리게끔 만든 수전 울리는 소리도 그렇고 말소리도 그렇고 이런 청각 이미지들이 여인의 정체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게끔 만들어준 것이다. 라는 것까지. 그리고 25번 별표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주된 공간인 만복사나 보련사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이 공간들은 현실계에 있어요. 다시 말해 이승에 존재하죠. 이승에 존재하면서 초현실계와 현실계가 중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초현실계, 다시 말하자면 죽은 여인의 공간이죠. 죽은 여인의 공간과 현실계, 살아있는 양생의 공간이요. 이 둘의 공간이 중첩되는, 겹치는 곳에 뭐가 있었다? 만복사나 보련사라는 절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야. 여기가 이승이고 여기가 저승, 여기를 우리가 초현실계 또는 비현실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승은 현실계가 될 텐데 우리 고전 소설을 보면 여기 이렇게 겹치는 공간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현실계에 속하는 존재와 비현실계에 속하는 존재가 이렇게 만나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공간이 이 작품에서는 어디였다? 만복사 혹은 보련사였다라는 걸 확인하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 소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딱 겹쳐지는 그런 공간이 예를 들자면 뭐 박시정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금강산, 금강산에서 이 시아버지 되는 박씨의 시아버지가 될 그 사람이 이 박처사라는 인물을 그러니까 박씨 아버지죠. 만나요. 금강산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혼인을 맺자 이런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 다시 찾아가려고 했더니 못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초현실계에 속하는 인물과 현실계에 속하는 인물이 잠깐 만나는데 이게 언제나 열려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결계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이렇게 닫혀있다가 이렇게 싹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딱 겹치면서 서로 이질적인 공간에 있던 존재들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속성을 가진 공간들이 고전소설에 참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만복사 저포기에서 확인하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인과 인연을 맺었고요. 그리고 여인은 이렇게 자기 소망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저승으로 가요. 그리고 양생은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혼인하지 않고요. 혼자서 이렇게 무슨 약초를 캐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 맺고 있는데, 자, 이 비극적인 결말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거대한 세계의 폭력, 외구의 침입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폭력이란 결말이 있었을 때,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 여인이 다시 되살아나서 저항했다. 그 거대한 세계의 폭력에 저항해서 결국은 자기 소망을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다? 최초의 소설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어디에 실려 있다, 여러분?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슬픈 사랑 이야기 한 편 같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네, 만복사 적보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